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네컷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6일째 속전속결이라 할 정도로 새 정부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비상경제점검체 TF 2차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선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조금 전 시작됐는데요. 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한남동 관저 조경용 수조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폭풍이 거셉니다.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앞두고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먼저 혁신안을 던졌는데요. 당 내부가 시끌시끌합니다. 예능 대부 이경규 씨가 약물 복용 운전 혐의로 조사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본인 해명도 바로 이어졌는데요. 잠시 후에 이 이야기도 전해보고요. 먼저 지난 비상계엄 탄핵 국면 화제의 인물이었죠.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공개 지지합니다. 가짜 보수 정당 안에서 진짜 보수 활동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 의원 어디 있어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일단 환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열심히 뛰어달라는 의미로 선거운동복과 사무원 표차를 전달하시겠습니다. 주민 형이 되게 마음이 따뜻해요.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이 지났습니다. 이번 대선 민심의 선택은 아무래도 이제 계엄 심판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엄 해제 표결부터 탄핵 그리고 대선 국면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12월 말에 저희 뉴스와이드 출연을 하셨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이 있던 시기 그 달 이후에 조기 대선을 치르고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뭐 개인으로도 많은 일이 있으셨는데 지난 6개월여를 좀 돌아보신다면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세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간절함. 간절함. 네,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나서 이 계엄을 반드시 해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께서 다치시고 민주주의가 멈추고 헌정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고요. 그 후에는 반드시 이 땅에 전쟁이나 준내전 상태가 와서는 안 된다. 당시 저는 만약에 12월 14일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전쟁이나 준내전 상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런 참극이 없도록 반드시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고 이 이후에 우리나라의 큰 사회 갈등과 혼란이 지속됐습니다. 그 안에서 이 갈등이 너무 심화되지 않기를 정말 또 간절하게 바랬고요. 그리고 탄핵 선고 때 간절함, 그리고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또 국민이 주인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되돌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절함. 그래서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저한테 간절함이 정말 컸던 시간들이었고요. 그래서 지난 6개월간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것은 거의 뭐 좀 챙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어제 알아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영상 하나 올린 게 없더라고요. 업로드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없으셨을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정치 행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치지 않게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었고 이제 무사히 대선이 끝나면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촉발되었던 국가적 위기가 이제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그 일단락된 것이 우리 시민들의 위대한 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을 올립니다. 간절함으로 보내왔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당적도 바뀌었고 그러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여당 의원으로 함께하시게 됐습니다. 대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입당 선언 후에 바로 공식 유세에 투입이 되셨습니다. 이제 뭐 당시에 춤도 추시고 또 건치 미소 이런 것도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옷을 파란색으로 바로 바꿔 입고 예, 바로 예. 이렇게 공식 유세에 참여하시다 보니까 네. 그래 보이시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어색하진 않으셨을까요? 어색하다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입당을 결정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추구하는 참 민주 보수의 가치, 민주주의와 헌법 헌정수 지키고 또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들을 지켜가는 예. 포용력 있고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품위 있는 정치 이런 것들을 바람했는데요. 민주당도 물론 완벽한 조직일 수는 없습니다만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또 공정사회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또 이재명 당시 후보 지금 대통령님이시지만은 사회 통합을 계속해서 내세우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 후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대통령 당선을 돕고 싶었고 뭐 미력하지만 예. 열심히 한 표라도 더 모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거나 그런 생각보다는 그때도 네. 역시 간절함이 많이 앞서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 선거 때보다 훨씬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전혀 어색해 보이진 않으셨던 게 또 네네. 유세 과정 중에서 이 박주민 의원과의 브로맨스도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뭐 네. 여의도의 또치와 마이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두 분께서는 어쩌다가 그렇게 친해지시게 된 거예요? 사실 12월 3일 계엄 이후 계엄이 맺어준 인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때도 좀 목소리 높이고 오해도 좀 샀던 처음에는 서로 싸우면서 시작이 됐어요. 예. 뭐냐 하면 제가 12월 3일 밤에 계엄 해제에 대한 간절함이 정말 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을 향해서 네. 의석수도 많은데 왜 150개를 빨리 못 채우느냐, 빨리 채워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또 저도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너무 안 오셨잖아요. 뭐 좀 정말 뭐 좀 과격한 예. 표현 써가면서 한 분이라도 더 모시려고 애를 썼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박주민 의원님이 저한테 저희 국민의힘 쪽으로 그 본회의장 들어와 있는 의원님들한테 반성해라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네. 저는 그 얘기 듣고 나가면 어떡해요? 조심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힘들게 발걸음을 아유, 했는데도 여기 와 있는 사람들 당론 구애받지 않고 와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다 취지로 예. 항의를 하고 하면서 이제 됐는데 제가 박주민 의원님을 지금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가까이서 겪어보고 또 박주민 의원님 의정 활동 예. 해왔던 것들 또 그 마음의 진정성 이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정말 늘 보면 박주민 의원님 보면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거기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네. 열심히 애를 쓰십니다. 그리고 본인 개인 정치보다는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예.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워야 하는 좋은 선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가까이서 보고 나니까 이제 평가가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지 선언을 하기에 앞서서 좀 많이 신중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연구도 많이 하고 점검도 하셨다고 했지만 결국은 오해해서 미안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당 안에서 봤을 때와 당 밖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던가요? 일단 뭐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것과 또 대통령 후보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는 것과 제 입당 문제를 완전히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예. 이 세 가지를 엮어서 가면 저는 좀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저 이익을 위해서 엮어버리는 거니까 예. 저는 비겁한 정치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제가 국민의힘을 정상적인 보수 기능을 하는 보수당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만 네. 오로지 판단 기준이었고 하지만 시간적 제한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에 책임이 있고 또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고 탄핵에 반대했고 또 자유통일당이라는 구구단체의 대표를 지냈던 자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는데 그분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제가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이 이후에 21대 대통령 누가 되는 것이 중요한가.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예.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열심히 연구해서 국민들께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을 올리는 것이 또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대로는 정말 열심히 이재명 당시 후보님의 여러 의혹이나 아니면은 걸어온 길이나 비전이나 또 일하는 성향이나 업무 능력이나 이런 네.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 과정에서 내가 많이 오해했구나. 정말 국민들을 위해 애써왔던 시간들이었고 예. 많은 왜곡과 오해 속에서도 꾸준히 중심을 잡고 있었던 분이시구나. 그리고 정말 업무 능력이 타고난 분이고
사회 통합을 위해 애쓰는 분이구나. 네.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정말 대한민국의 소중한 지도자시다라는 네. 확신을 갖게 돼서 대통령 지지선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사실 전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비겁했어요. 지금까지 뭐냐 하면 정치인이 하는 정책 방향, 비전, 업무 능력, 실천 의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면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정치를 열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네. 신상 털기, 뒷조사 또는 프레임 씌우기, 악마화 이런 그런 메신저 공격에만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런 메신저 공격의 희생양 같습니다. 사실 비난받고 있고 우리가 막연하게 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빼고 보니 정말 괜찮은 분이었고 저도 네. 국민의힘에 있을 때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정말 미안한 마음에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잘 모르고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면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가치관에서 존경할 만한 점, 유사점을 많이 찾았다는 말씀이셨고 네네. 이런 당의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국민의힘에 계실 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촉구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 사실 뭐 박주민 의원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김상욱 의원님처럼 안에서 좀 탈당이라든지 다른 생각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도 전하셨더라고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국민을 받드는 정당 또 보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쇄신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가장 바람직하지요. 예. 그래서 야당이 야당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국민들께 도움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야당의 견제 기능조차 건강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좀 심각하게 기득권 지키는 데만 몰입한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의 기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회 통합을 위하고 사회 안정을 위하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들을 지켜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예.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요. 글쎄요, 국민의힘이 스스로 쇄신할 수 있을까? 저는 쇄신의 동력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탈당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을까? 그조차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뭐냐 하면 특히 이번 대선 결과 때문에 이 쇄신의 동력이 또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보시면 네. 김문수 후보가 1,400만 표라는 많은 표를 얻었어요. 41% 이상 득표를 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은 12.3 내란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또 내란에 책임이 있는 자, 또 반성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자, 네. 그런 자에게 표를 준다면 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민주주의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얻었는데 표를 얻은 지역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기득권 지역, 그래서 뭐 친윤, 찐윤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그 국회의원들이 할거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 표가 나왔어요. 네.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쇄신의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냥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 그냥 큰 변화 없이 당권을 지키고 있다가 공천 받으면 다음에 국회의원을 또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쇄신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쇄신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걸 고칠 수 있는 의지와 실천력을 가진 의원님들이 별로 계시지는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돼, 이 방향은 잘못된 거야라는 생각은 많이들 하고 계실 건데 이걸 말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은 사실상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라서 아마 탈당하거나 분당하거나 하는 일은 저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비판적인 시각을 좀 주셨는데 이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되셨으니까 거대 여당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은데 폭주가 있다면 직언을 해서 좀 바로 잡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대통령이 짊어지고 왔던 사법 리스크들 여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적인 이야기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좀 어떻게 보면 뭐 시대 상황, 정치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정치 체제라면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면서 네. 좀 발전적 토의를 이끌어야 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건강한 야당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적으로 망가져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좀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 또 견제와 균형, 비판과 대안 제시까지 다 네. 혼자 해내야만 하고 그래서 제가 더 건강해져야 한다, 더 민주적이어야 한다,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네. 저도 국민을 받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제일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민주당이 더 건강하게 더 민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네. 직원을 할 겁니다. 하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은 그거는 좋은 비판은 아니고요. 네. 비판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소통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이 좀 더 성숙해지는 부분도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단순히 방탄을 위한 것이다, 불필요한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이 저는 일부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인식을 좀 같이 하고 있고요. 예. 그 이유는 헌법 84조가 제정된 취지, 그 취지가 형사소송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라서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네. 헌법 수호의 측면에서도 틀에 벗어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향후에 불필요한 충성 경쟁 또는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거나 권력 폭주 현상이 벌어진다면 제가 원내에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네. 내부에서 균형을 잡도록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는 말씀도 꼭 같이 올리겠습니다. 보수와 정치의 기능을 다 함께 해야 되는 민주당이 앞으로 좀 거대한 담론을 수행할 때 건강한 비판과 낮은 자세를 좀 견제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짧지만 참 긴 시간을 보내온 분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의원으로 또다시 여당 의원으로 거듭난 김상국 의원과 오늘 짧은 시간 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혁명 후손자 유족회장 문정수 자유민주혁명 공모당 찹쌀 도넛. 찹쌀 도넛을 몇 개 드릴까요? 설탕 넣고 안 넣고. 먼저 우상호 정무수석, 다음은 이주연 홍보소통수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강수 민정수석.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방미 초청하며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마가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지인에게 선물 받은 일화도 소개하고 서로의 정치 여정, 골프 실력 등을 이야기 나누며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주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는데요. 이 소식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의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5일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일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한 10일, 15일 정도니까요. 최대 빠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것이 빠른 것이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고 이제 G7의 입장, 초청을 네, 받은 초청을 거기 때문에 받은 거죠. 그리고 네. 대선 조기 대선이 6월 3일 공교롭게 이뤄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G7 같은 경우는 인권과 뭐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선진국이잖아요. 뭐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정말 그 비상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평화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평화적으로 해결한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 이제 대외적으로 한국이 다시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4대 강국 진입에 의한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좀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한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요. 더 치열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 가서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한국이 돌아왔다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먼저 하기로 했다, 초청을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였어요. 준비가 사실은 좀 촉박해서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G7 참석한 일자가 참 묘합니다. 그 참석한 날짜에 파기환송심이 있죠. 이제 G7에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참석을 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 18일에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공교롭다 말씀 좀 드리고요. 네. 또 하나 지금 G7에 참석한 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빠르게 해외에 일정을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혹시나 시선 돌리기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이라든가 또 이 재판을 막기 위한 입법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입법 때문에 사법,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지적을 국제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서 좀 중화시키려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또 하나 이제 걱정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G7을 가게 되면 북한의 가상화폐 관련돼 가지고요 약탈하는 거, 북한의 해킹 이 문제가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G7 이번 회의에서 G7 이번 회의에서 네네.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통신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네. 그렇다 그러면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이거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이다라고 이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줘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혹시나 이재명 대통령이 G7에 가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이라든가 이런 라자루스 조직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해킹 활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첫 외교 무대 활동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 또는 어떤 입장을 취하에 따라 가지고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입지가 국제적으로 좀 가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첫 외교 무대니까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얘기하셨어요. 시기가 좀 공교롭게 좀 겹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때 20분간 통화를 했는데 이때 나온 얘기가 뭐 미국 방문을 초청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골프 라운딩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예전에 일본 총리와 골프를 친 그런 모습 때문에 이게 성사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많거든요. 골프 실력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저도 이제 정확한 골프 실력은 네. 모르겠지만요. 골프가 또 가진 수단이잖아요. 골프를 함께 하면서 그 이제 서로 간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는 의미에서 이제 골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동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40일도 아니고 4일 뒤에 취임이 4일 뒤에 전화가 해서 늦었다고 해서 그 한미 간의 균열이 일어났다고 자꾸 이제 비판 아닌 비판하고 이번에는 또 이제 G7 회담을 또 해외 이제 순방을 빨리 가게 되니 정상회담을 빨리 가게 되니 또 그거 가지고 또 사법 리스크를 또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데 지금 국익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저는 네. 야당이 된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지원하고 골프 같은 해동도 정말 좋은 계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골프에 대해서 뭐 연습도 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골프가 중요한 것이고 회동을 통해서 관세라든지 그리고 한미 동맹 굳건한 한미 동맹 안에서 계속적으로 안보, 평화 안보를 계속 지속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겠다. 그리고 잘 갔다 오시라는 그런 덕담 아닌 덕담도 해주시면 국민들도 더욱더 안심할 것 같아요. 네. 백악관 사실 이때 통화를 네. 하고 나서 백악관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보통 바로 나타나는데 그걸 듣고 약간 로우키다, 관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좋게 해석도 되고 아닐 수도 있다는 두 가지 해석이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어요. 그냥 추측은 이제 네. 자유긴 한데요. 이제 뭐 일부 국민의힘 의원에서 뭐 또 이게 또 한미 안보 균열 이런 식으로 동맹 균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트럼프 개인도 그렇고 지금 경제 상황, 정치 상황이 불안전하잖아요. 중국과의 관세 협정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신경을 덜 쓴 상황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이제 전화 통해서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레이트 콜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에 있어서는 균형적인 부분이 좋은데 그레이트 콜 너무 만족한 결과였고 이제 앞으로 미국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 같다는 희망 섞인 메시지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 어떤 관세 입장에서는 뭐 제로섬은 아니지만 서로 이제 협상할 수 있는 첫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에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취임 첫날부터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용정부 첫 주부터 풀 악셀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뭐 첫날은 취임 선서도 당장 당겨졌었고요. 첫날 심야까지 경제 점검 회의도 있었고요. 둘째 날 점심은 김밥이었고 주말에는 참모진 인선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 실용정부 첫 주부터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풀악셀도 아니고요. 같이 네. 그 윤석열 대통령 3년과 이재명 대통령 3일을 비교하면 그게 비교해서 그 풀악셀이라고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저게
정상적인 활동이잖아요. 그게 바쁜 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당대표 됐을 때도 당대표 되고 나서 바로 이제 회의를 당시 현장에서 진행하면서 속전속결이 아니고 그런 역할을 그냥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인데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년간에 비교했을 때는 좀 빨라 보인다. 그건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대통령다움이다. 그 빠른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행위다라는 것이죠. 네. 3년 전엔 네. 그러면 어땠을지 당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한번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그 선거 운동하던 습관이 남아서 취임하시고 기자들 돼지고기 특히 끓여주신다고 하시고요. 여기서 올까 여기서? 어? 좋아요. 뭐야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내가 하루 그 구내 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같이 한번 먹읍시다. 기자실에 자주 가신 분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인데 5년 임기 동안에 100회 이상을 가셨더라고요. 당선인님도 그럼 한 달에 2번 정도는 저희 꼭 만나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최선을 네, 3년 전 인수위 때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 때는- 기억나십니까? 저 때? 그렇죠. 네. 기억나죠. 저 때는 이제 인수위 과정이 있었어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 과정이 없는 거고요. 인수위 과정 속에서 저렇게 이제 고사관인 기자들 찾아가서 덕담 같은 거 하는 거 이건 자연스러웠던 거고 그리고 만나는 장소에서 사교적인 멘트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리 밥 한번 먹자. 내가 나중에 뭐 차 한잔 하자. 내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 이런 말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지적한다는 그건 옳지 않다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골프 치자 한 게 그러면 우리 일하지 말고 놀러나 갈까? 골프 칠까? 이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교적인 언어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한 것을 좀 비교해서 얘기한 건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도 만약에 인수위가 있었다 그러면 저렇게 언론과 프렌디엘라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 직접 이제 기자들이 있는 기자실 찾아가면서 직접 뭐 케이크를 나눠주거나 간식을 나눠주는가 그런 이벤트까지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이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 일주일 정도 좀 지났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네. 일주일 지났는데 워크홀릭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글쎄요. 일주일 가지고 판단하기엔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현재 지금 현안이 많죠. 현안이 많은데 일을 단순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의 방향이 어디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정치 보복성 특검 3개를 발의했고 특검을 무려 120명이나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특검단을 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이제 쉐어하기 위해서 재판 중지법을 하기도 하고 본인의 변호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앉힌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 특히 49%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지만 51%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야당의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무도 우리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에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하는 것은 못했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아주 냉정한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사진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좀 눈길을 끄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게 수조 논란이에요? 그렇죠. 수조인데 이제 대리석으로 이제 좀 네. 관저 안에 이제 풀밭인 거죠. 네, 그 지금 가운데.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경 측면에서도 좀 의아하지만 수영장이 이제 가로가 2m, 세로가 한 5m라고 해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 크기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추측하는 것은 반려견 많이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반려견을 위한 수영장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있나요? 네,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론적으로 처음으로 공개된 거다 보니까 네. 이제 수영장일까 여러 가지 이제 목적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게 이제 공간이지만 그 사적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공간에 저렇게 개를 만약에 수영장을 했다고 하면 그제 또 설치에 대해서 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 그리고 저기서 만약에 향후에 대통령이 이제 옮겨졌잖아요. 그럼 저게 불필요한 용도일 텐데 저 부분은 해명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감사원이 감사할 사항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관저 수도량 과다 사용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조그마한 조경용으로 꾸민 작은 수경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한 약간 해명은 앞으로 있어야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 브리핑이 하나 있었는데요. 경호처 본부장 5명 모두 대기 발령을 했습니다. 네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이제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사인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공수처에서와 그리고 법원이 발급한 이제 구속영장 관련해서 계속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촉즉발의 상황, 공권력과 공권력이 부딪히는 상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본부장 5명은 자격이 없는 것이고 또 더 이제 예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입틀막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뭐 대학생이 목소리 R&D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입을 틀어막고 현역 국회의원들도 이제 국정 운영을 잘하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했을 때도 입을 틀어막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그 이제 법의 수호의 입장에서 경호 업무를 잘못한 부분에서는 신상필벌하겠다는 단호한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개가 됐는데요. 2주 만이었는데요. 새 정부 들어서 처음 있었는데 혹시 포토라인에 서서 한마디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한번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거기서 행사했던 특검 실마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짓이 진짜 안 하셨습니까? 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변 특검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한 뒤에 처음 카메라 앞에 서서 혹시 이거에 관해서 어떤 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묵묵부답이었고 넥타이 색깔이 좀 바뀐 게 눈에 띄입니다. 빨간색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약간 핑크색 체크 무늬였었습니다. 넥타이를 뭐 고르다 보니까 뭐 붉은색 계열 중에서 좀 지난번과 다른 걸 아마 메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죄송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본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따라서 지금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나왔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입장을 내는 게 오히려 더 본인의 형사재판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외 행보 이제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좀 최대한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제가 잠깐 수영장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이제 수도세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그때 민주당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비교를 보면 팩트는 이렇습니다. 한남동에서 나왔던 수도세는요 하루에 25톤에서 32톤이었고요. 청와대 관저에서 나왔던 이제 수도세는요 40톤에서 5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저에서 사용했었던 수도량은 오히려 청와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적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 이제 수영장이 개수영장 아니겠느냐 했는데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조격을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아이가 있었다 그러면 저렇게 잔디에 무슨 그네라든가 회전목마라든가 시소 같은 거를 넣을 수 있었겠죠. 근데 아이가 없다 보니까 저렇게 간이 물놀이장을 만든 게 아니겠는가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좀 희화하듯이 지적하고 공약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그 특검법 얘기를 계속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특검법이 국무회의가 내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은 이게 바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럼 네네. 특검 자체도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어요?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특검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거부권만 안 했다면 1년에 한 번씩 정도에서 차근차근 했었을 텐데 그걸 계속적으로 미루다 보니까 지금은 동시에 세 개 특검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업자득인 것이고 내란 종식이 이번 조기 대선의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기에 그렇게 이제 적폐청산, 뭐 정치 보복이 아니고 어떤 그 불법 계엄이라든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명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정치 보복은 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2022년에 대통령 후보로 낙선했을 때 계속적으로 그걸 수사 재개하고 무혐의 처분받는 걸 계속 살려내가지고 3년 동안 탈탈 털고 그리고 압수수색도 300회 이상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치 보복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낙선한 김문수 후보에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다 했던 무혐의를 다시 소환해서 재수사한다든지 그리고 정강훈 어떤 그 목사와 함께
막 그 코로나 시기에 나가서 이제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벌금형이 아니고 구속형이 아닌가 해서 또 다시 수사하고 이런 것은 정치 보복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추후 지정 연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일단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은 좀 했던 걸까요? 민주당에서 저 얘기를 많이 했었죠. 왜 지금 대통령이 G7 나간다고 했는데 이제 재판 일정을 기일을 변경하지 않느냐, 지금쯤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민주당 측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예상이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권을 잡았고 이제 인사권, 예산권을 가지고 있게 된 행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부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가 또는 어떤 사법 처리 가능성을 최대한 원천적으로 막아야지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이제 지금 법원에서 또는 민주당의 어떤 그 외부의 또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왜 사법부랑 소통을 한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통에 통해서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그런 소통을 통해서 G7에 내가 참여하는 동안은 재판 기일을 좀 연기해달라 이런 것들이 아마 전달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네,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가 되면서 법원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말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아직 자세한 전문은 안 들어왔는데. 네, 그러니까 연기라기보다는 정지죠, 중지. 없애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는 대통령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소추 면책 특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취지를 생각하게 되면 재판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말씀하신 G7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G7의 초청을 받았는데 재판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익에.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인의 관련해서 법은 평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법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 대통령의 5년의 임기를 잘 수행하고 나서 사인으로 돌아갈 때는 재판이 속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꾸 이제 그 국민의힘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이 있는 것을 아는데 이게 계속 사법 리스크로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나중에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모든 어떤 국민의힘 상대 대선 유력 후보에게 어떤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주잖아요, 검찰에게. 그러면 재판을 계속 받아가면 이거 국익에 상당히 침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형사소송법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 사법부가 나서서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5년 동안 정지,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니고 정지한다, 중지한다 이렇게 좀 선언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헌법 68조 2항과 좀 상당히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어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고려가 생기게 되면 60일 이내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가 알아서 먼저 바람도 불기 전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건 굉장히 사법권의 어떤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한 거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헌법 11조입니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등하지 않은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열흘 안에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법 취지에 대한 불신을 만드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저희는 지적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내용이 들어오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에 사실 좀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개혁안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당내에서 좀 시끄러운 모습이긴 한데요. 이 내용이 뭔가요? 어제 말한 혁신안. 어떤 내용인가요? 혁신안 중에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단일화 과정 속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부당한 단일화에 대해서는 징계를 이제 위를 열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탄핵 반대하는 당론에 대해서는 그것도 무효화하는 조치를 하겠다라는 이제 등등의 입장을 냈고요. 또 9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계속 의총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좀 결론이 그렇죠. 예상이 된다. 예, 그래서 그 개혁안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거 같아요. 지금 단일화에서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조사 이 부분을 만약 한다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같이 해야지 균형이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당내 의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이제 6월 30일까지 임기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본인이 지금 약간 뉘앙스가 보면은 임기를 계속 이어서 연장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의총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선 기간 동안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역할을 할 일을 다 했다. 여기서 개혁이라든가 혁신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도부에 넘기고 또 새로운 원내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원내대표한테 넘기는 게 맞겠다는 이제 원내 의견의 다수가 있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 행보도 사실 관심이에요. 좀 이례적으로 좀 광복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또 전쟁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오늘을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호국 영령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당 대표가 누가든 아까도 자꾸 당 대표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뭐 당 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네, 턱걸이 모습 보셨고요. 건재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윤 어게인 집회도 약간 스치듯이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그 후보도 그렇고 뭐 다 이제 선거운동 치열하게 해서 지는 쪽 패배한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는 헤어진 가족들 뭐 그런 충격이다 하는 정도로 네. 충격을 많이 받아서 사실 여당 입장에 된 사람으로서 좀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냉정하게 평가를 해드리면 좀 정신을 아직까지 못 차린 것 같아요. 국민들의 회초리를 제대로 못 받는다. 지금은 저는 그 당권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도 이제 그 관심이 없다 했었잖아요. 예전에도 후보 시절에도 후보 관심이 없다. 나는 단일화해서 국익,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 행동은 언행 불일치였거든요. 이번에도 당권 관심 없다고 했는데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 대외적으로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대국민께 사죄해야 된다. 그래서 탄핵 반대 당론 철회가 아니고 일부 국민의 의원들께서 릴레이로 해서 국민께 사죄하고 더 나가겠다 기회 달라 했었잖아요. 저는 그런 시간과 행동이 필요한 것이지 당권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공격하는 건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한계, 친윤계 사실 그 대결 그렇죠, 구도인데 네. 이제 친김계까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벌써 기고만장하다 그리고 오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얻은 득표율은 이제 49%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이 51%입니다. 그리고 51% 목소리를 누가 대변해야 됩니까? 강한 국민의힘, 강한 야당이 대변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41%라는 그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에도 불구하고 41%라는 높은 득표를 얻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 목소리,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두 번째 재혼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었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원도 해줬었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걸 좀 다 해준 편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서 저한테 그 채무가 다 날라왔어요. 갖고 있던 차, 집 다 팔았어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때 전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도 내 편일 수 있겠다라고 한 거는 애 아빠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 이래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조금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정말 단 뭐 얼마의 고민도 없이 얼마가 필요한데 언제까지 내가 해줄게. 그때는 되게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아니 글쎄 그렇게 황혼이혼을 하는데 그 재산 분할의 퍼센테이지가 누나 많이 줘야 돼요. 되게 되는 건지. 사실 재산 분할의 기준은 정해진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5대 5가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기는 해요. 5대 5도 너무 억울해. 2대 8. 2대 8 말씀하세요. 남자가 2, 내가 8.
시대가 바뀌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과 또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어떤 걸 추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부터요.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결혼과 이혼 이런 이야기를 이제 깊숙하게 파고드는 프로그램 대표 주자가 이제 저희 동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배우 김지연 씨가 나와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전 남편인 이세창 씨가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김지연 씨가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금전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 인생에 큰 사건이 터졌다. 근데 그게 채무 문제다. 근데 본인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이 그러니까 전 남편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남자친구요.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재혼을 생각할 만큼 가까웠고 나는 뭘 아낀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그랬다고 지원을 하더라고요. 해줬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다 지원을 해줬지만 나한테 남은 거, 나한테 되돌아온 건 채무였다. 그런데요, 이 채무가 금액이 상당한가 봐요. 본인이 갖고 있던 차는 물론이고 살고 있던 아이고. 아파트는 물론 집까지 다 처분을 하고 네. 했는데도 모자라서 그럴 때 정말 사실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럴 때 누구에게 쉽사리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사적으로 돈을 꾸려고 한다면 뒷말이 그게 나오니까. 전해져서 또 뒷말이 나오고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말하자면 다 사면이 막힌 것 같았을 때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전 네. 남편이기도 하고 같은 연예인이기도 하죠. 말이 새나가지 않을 것이다 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했고 나 이러이러해서 급히 돈이 필요해 했는데 일말의 여지없이 뭐 길게 묻지 않고 돈을 네. 빌려줬다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전 남편 덕분에 현재의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모면했다. 이런 사연을 솔직하게 털어놨네요. 이게 통상적으로 이혼하고 나서 남남이 된 관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김지연 씨가 이야기한 게 일단 둘이 그렇게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다. 이혼할 때 감정이 나쁘지 않았다 이런 취지였죠. 그렇습니다. 김지연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도 나쁘지 않게 좋게 이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평상시에 하는 배우인데요. 김지연 씨가 또 워낙 솔직하고 그래서 방송에서 또 얘기한 바가 있어요. 이세창 씨와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2003년에 두 사람 결혼을 했죠. 그리고 2년 만에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결혼한 때로부터는 10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혼을 한 게 막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예. 서로 정말 말하자면 왼수가 돼서 이혼한 게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이혼에 대해서 신중했고 혼자 고민했고 소가리를 하다가 남편한테 솔직한 심정을 얘기했더니 이세창 씨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받아들일게 이랬다는 건데 예. 그럼 김지연 씨가 토로한 어떤 소가리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본인이 꿈꾸는 결혼 생활이 있었잖아요. 예. 이 남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또 육아도 함께 이렇게 셋이 함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관이 좀 달랐다는 거죠. 네, 남편은 사업으로도 바쁘고 아, 취미 생활도 네네. 많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혼자서 사업하고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취미 네. 생활도 즐겨라. 이렇게 남편 이세창 씨의 일상 라이프를 존중해서 이혼을 얘기했더니 이세창 씨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발전적 해체라는 관념일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이 깔끔하게 정리됐다. 그 정도로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는데 두 사람은 이제 10년 살고 이혼을 했고 이 경우는 결혼 생활이 60년이 넘어요. 국민 배우 김영옥 선생님도 이제 동치미에 출연을 해서 재산 분할 이야기까지 하면서 꽤 구체적으로 이혼 얘기를 언급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늘 밝고 유쾌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배우죠. 배우 김영옥 선생님이신데요. 김영옥 선생님은 방송에서 황혼 이혼에 대한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예. 남은 인생 혼자 호젓하게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질문에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죠 라면서 아까 방송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네. 8대2 이 정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론 말씀하시긴 내가 8. 했습니다. 네, 유쾌한 고민하는 모습을 내비쳤는데요. 예. 이게 행복을 우선시하는 흐름 속에서 황혼 이혼은 더 이상 먼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부부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선택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이혼이 여겨졌다면 이제는 개인의 행복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분들도 많아지시는 것 같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 부분도 담론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어서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능 대부죠. 개그맨 이경규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차량 절도에 뭐 약물 복용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네, 예능 데뷔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이제 오전에 골프 연습장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네. 그 연습장 직원의 실수로 같은 차종의 다른 차의 열쇠를 이경규 씨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경규 씨가 뭐 차종도 똑같고 하니까 본인 그대로 차인 줄 몰고 알고 네, 이제 갔던 겁니다. 본인 사무실로 갔었는데 그럼 차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차가 도둑 맞은 줄 도둑 알겠죠. 맞은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경찰이 이경규 씨에 대해서 왜 가지고 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음주운전이었나? 음주는 음성이었고요. 예. 약물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전해드릴게요. 예, 네네. 이게 처방받은 감기 몸살약 때문인 것 같다라고 본인은 해명을 내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네, 일단 방송인 이경규 씨는 약물 복용 보도에 대해서 공황장애 치료약과 감기약 때문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경찰 조사에서 이 약물 반응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그거는 공황장애 약 성분 중에서 그런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술을 마신 것도 다른 불법 약물을 복용한 것도 절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것뿐이지 약물 복용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나가서 오해받을 만한 보도가 나간 거에 대해서 네. 매우 안타까워하고 놀란 표현을 했는데요. 경찰에서도 잘 소명하고 잘 이야기를 마쳤다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해명대로 이제 우려되는 그 마약 문제가 아니라면 일단 다행인데 일반 약품, 일반 약물이더라도 일단 도로교통법상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침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이경규 씨랑 함께 녹화를 했는데 그러셨어요? 네, 좀 감기에 실제로 감기 목도 잠겨 있고 콧물도 좀 있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본인이 공황장애는 지금 처음 알려진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병은 알리라고 알려왔어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내가 공황장애 약 먹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예능을 촬영하다가 이제 온 상황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이 왜 되냐면 음주운전뿐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약물 등입니다. 네. 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하지 않을 때 운전을 하면 이게 도로교통법상의 위반이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본인은 강조하는 게 불법 약물이 전혀 아니다. 네, 이 부분을 네.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선을 그었고 본인이 직접 해명에 나선 상황이고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이야기와 접촉 면적을 만들고 있는 스타들. 저희가 지난 12월 이후로 이 이야기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배우 송혜교 씨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제 송혜교 씨가 이제 한 언론 매체에서 이제 짧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예. 이제 이 대통령이 아니 가까운 사람 챙길 거면 내가 사업을 하지 왜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서 네네. 좋아요를 눌렀다가 삭제했다. 그런 흔적이 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네. 지금 너무 특정 정당에 대해서 옹호를 지지 의사를 보낸 게 아니냐. 네. 이런 좀 논란이 일었는데 그것은 만약에 대통령이 된 뒤라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죠. 이제 이게 근데 선거 당시 예. 이제 말하자면 기호 1번일 때 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일 때는 연예인은 조금 정치 표현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부 목소리가 제기가 된 겁니다. 좋아요를 눌렀다가 이제 철회한 거죠, 그러면. 네네.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한 번의 클릭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 표명인지 여기에 대한 설은 분분하고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누리꾼들은 반응이 어떻게 갈리나요? 네, 송혜교 씨의 SNS 행보를 두고 실수냐 의도냐 갑론을박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응원한다, 소신 있는 행보다라고 응원하는 호평이 있는 반면에 네. 연예인은 이런 정치적 표현을 자제하고 조금 자제해야 한다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대선 기간에는 특히나 이 연예인들의 이런 정치적 표현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네. 공인으로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런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지만 사실 이렇게 가장 민감한 현실 정치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기 때문에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아무튼 저희가 늘 정리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건 다 개인의 자유지만 후폭풍이 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이나 각오가 없다면 좀 균형 감각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나는 내 정치색을 표현하겠다. 뭐 미국에선 다 그러던데 우리는 왜 안 되냐고 본인이 이어질 후폭풍을 각오하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혼 아까 김지현 씨 이혼 문제가 있었지만 연예인들 부부에 대해서도 또 연예인들의 정치 표현에 대해서도 뭐냐면 MZ세대처럼 내가 중요해졌어요. 네. 우리보다. 그래서 내 색깔이 이거고 내 의견이 이거면은 표명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대중이 바라는 건 이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네. 그러면 과연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맞을 것인가? 그쪽 편은 무조건 맞고 이쪽 편은 틀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 여기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